안녕하세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2학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부득이하게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할 강의는 무엇이냐면 평가입니다. 모델을 지금까지 선형 회귀나 아니면 비선형 회귀 분석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전처리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 컴퓨터 가지고 선형 회귀든 뭐 다중 회귀든 뭐 비선형 회귀든 이러한 방정식을 찾게 만들었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컴퓨터가 찾은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 만들어냈는가, 컴퓨터가 찾은 방정식이 얼마나 정확한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선형 회귀 분석과 비선형 회귀 분석 중에서 이제 비선형 회귀 분석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비선형 회귀 분석 방식에는 우리가 크게 배운 건 두 가지예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랑 그 다음에 의사결정 나무, 요 두 가지를 배웠고, 그거랑 또 하나 배운 게 뭐였냐면 컴퓨터가 그러면 선형이든 비선형이든 이러한 방정식을 도대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찾아내는가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배웠죠. 저희가 배웠던 내용은 뭐였어요? 결국 컴퓨터가 계산을 하는 것, 방정식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그러한 개수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결국에는 오차값을 줄여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한테 준 그런 데이터 가지고 컴퓨터가 예측한 값과 그리고 실제 값, 우리가 준 데이터 값과 계속 비교를 하면서 오차가 처음에는 뭐 99였어요. 그러다가 다음번에 파라미터를, 그러니까 방정식의 개수를 조금 바꿔보니까 98로 떨어지고, 그 다음 또 전체 데이터를 또 학습해 보니까 97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 반복하면서 오차를 최대한 많이 줄이고, 그 오차를 최대한 많이 줄였을 때 데이터에 대해서 과적합되지 않은 상태까지 학습을 하는 것이 이제 컴퓨터가 머신러닝을 하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과적합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의미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죠. 그 수능 시험을 우리가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봤을 때 이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출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했었죠. 기출 문제는 엄청나게 잘 푸는 사람이 있어요. 기출 문제만 봐도 막 답이 막 탁탁탁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실제 수능에 갔더니 막 기출 문제 그 모의고사 이런 거 봤을 때는 막 점수가 99점 막 이래. 근데 수능 문제를 딱 푸니까 막 40점. 이런 사람들의 경우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만 문제를 잘 푸는 사람, 그거에 조금 변형이 들어갔을 경우에 일반적인 답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상황들을 컴퓨터 머신러닝 상황에서는 과적합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네, 아무튼 그런 얘기들을 지난주에 했었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강의를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할 거는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의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평가를 해보자 하는 거고, 모델의 성능 평가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선형 회귀 분석 방법일 때는 이런 뭐 퍼포먼스 매트릭을 써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비선형일 때는 또 이런 퍼포먼스 매트릭을 써야 되고, 아니면은 뭐 클래시피케이션, 뭐 이게 강아지냐 개냐 고양이냐 뭐 나무냐 뭐 자동차냐 뭐 이런 것들을 분류할 때, 그런 것들을 쓰는 데는 뭐 또 다른 매트릭을 쓰고, 뭐 그런 엄청나게 방법이 많아서 뭐 다 알려드리기는 좀 그래요. 그리고 뭐 챗GPT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챗GPT 설명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데이터셋마다 평가하는 방법도 다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는 모델에 따라서 성능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은 조금 찾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거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배울 거는 이제 K-fold cross validation이라고 하는데, 요거가 뭔지 조금 다음 이제 장표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정식을 잘 찾았다 이거예요. 데이터를 대표하는 방정식을 잘 찾았다. 즉 머신러닝을 잘 했다고 하면은 그거를 어디다가 뭐 쓸 수 있게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앱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거나 뭐 IoT 기기에서 동작하게 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를 하고 싶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 새로운 디바이스에다가 머신러닝을 계속 학습하고 뭐 그거 학습한 프로세스 중에서 또 뭐 다른 데이터를 입력해서 다른 결과값을 도출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고 우리가 조금 더 학습 과정을 이제 딱 방정식을 찾은 뒤로는 한번 딱 저장을 해놓고 그 저장된 방정식을 다른 곳에서 이제 불러들이고 그거를 활용하고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모델 평가예요. 모델 평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학습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 학습 모델이 성능이 도대체 얼마큼 되는 건가, 믿을만한 건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전처리 과정에서 많은 걸 했지만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나눠서 트레인 셋은 학습할 때만 쓰고 나머지 한 10%, 20%, 뭐 30% 테스트 셋으로 나누어 놓은 그런 애들은 뭘 하는 거였냐면 이제 성능 평가를 하기 위해서 남겨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다시 보면은 모델 .fit 하고 괄호하고 매개 변수로 뭘 썼냐면 train set을 썼어요. 그 train set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피마 인디언 데이터 셋한 763개 중에서 뭐 대략 한 70% 정도를 트레인 셋으로 나눴다 하면은 77에 49 뭐 한 500개가 조금 넘겠네요. 500개 정도의 데이터는 학습할 때 쓰고 나머지 뭐 180개 뭐 이 정도 되는 크기는 이제 성능 평가할 때 이 모델이 진짜 정확하게 방정식을 찾았나 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나눠놨던 거였어요. 그래서 모델 평가에서는 이제 학습할 때 썼던 데이터를 가지고서 성능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수능 문제 풀 때 기출 문제 있는 거 가지고 학생들의 수능 성적을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학생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문제를 주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학습할 때는 우리가 준 데이터를 그대로 보게 하고 실제 평가할 때는 전날 학습할 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데이터를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습했던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학습이 다 끝난 후에 한번 트레인 셋을 한번 넣어 보세요. 그랬을 때 학습이 정말 잘 됐다면 뭐 과적합이 됐을 수도 있는데 막 90%, 99%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모델이 얼마큼 방정식을 잘 찾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아무튼 그렇게 학습했을 때 썼던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 간의 성능 차이를 비교해 보면 꽤나 많이 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모델 평가라고 하는 거는 다시 돌아와서 모델 평가라고 하는 거는 실제 데이터를 학습이 끝난 모델에 입력을 해주고 그거를 컴퓨터가 예측을 했을 때 실제 값과 컴퓨터가 예측한 값의 오차가 얼마큼 되는가를 우리가 산술적으로 수치화해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모델 평가하는 목적은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과적합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막 99점, 100점이야. 그런데 일반화된 모델, 그러니까 학습하지 않은 다른 데이터셋을 가지고 왔을 때는 막 40점, 30점 이래요. 그럼 문제가 되겠죠. 그걸 우리가 만든 모델이 뭐 다른 어떤 상황에 적용된다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 것들을 평가해보고 딱 적정 수준 내에서 정확도가 뭐 한 80%에서 학습을 멈추고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셋, 학습을 쓰지 않은 테스트셋만 넣더라도 정확도가 똑같이 80%가 나온다. 그러면은 되게 일반화된 모델을 잘 구축했다고 볼 수 있죠.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아무튼 성능이 조금 떨어지지만 일반화된 모델을 찾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도 잘 풀고 수능도 잘 푸는 그런 학생이 되는 게 좋겠죠. 아무튼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성능 평가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최적화된 모델을 찾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피마 인디언 데이터셋이 760개 정도 됐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500개만 학습했고 200 몇 개는 테스트 서스로 썼는데 그 외에 우리가 학습 모델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다른 새로운 사람이 건강검진을 했을 때도 이 사람이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 완전 우리가 가지지 못한 데이터셋에서도 이 모델 가지고 이 사람이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별하기 위해서 이게 다른 말로 해서 일반화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목적 때문에 성능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셋을 입력했을 때 모델이 얼마만큼의 정확도를 가지고 오느냐를 성능이라고 말하고 이걸 평가할 수 있는 성능 지표가 정확도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여기 있는 거 다 많이 쓰이긴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요 네 개만 좀 중점적으로 배워볼게요. 첫 번째 정확도, 그리고 평균 제곱 오차, 그리고 평균 절대 오차, 그리고 오차 행렬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도는 이미 우리 알죠? 우리가 수능 문제 봤을 때도 수학 문제 봤을 때 30개 문제가 있죠. 그 30개 문제 중에 우리가 정답으로 맞춘 게 한 25개다. 그러면은 정확도가 한 90% 되나요? 90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전체 개수분의 맞은 개수를 구하는 거고 평균 제곱 오차는 뭐냐면 그 지난 시간에 컴퓨터가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오차를 계속 줄여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때 썼던 것이 바로 이 평균 제곱 오차였어요. 그래서 실제 값 빼기 컴퓨터가 예측한 값을 제곱하고 그것들을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평균 낸 거. 그래서 평균적으로 제곱 오차가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평균 제곱 오차예요. 평균 절대 오차는 뭐냐면 실제값 빼기 이제 예측값을 이제 절대값을 씌운 거예요. 양수만 나오게. 그렇게 한 값을 이제 평균 낸 거죠. 각 케이스에 대해서. 그래서 피마 인디언 셋으로 예를 들면은 피마 인디언 셋 테스트 셋으로 한 200 몇 개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200개 데이터 셋 중에 첫 번째 사람의 오차가 나올 거고 두 번째 사람의 오차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200개까지의 모든 각각의 오차가 있을 건데 그것들을 평균 내자 하는 게 평균 제곱 오차나 평균 절대 오차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는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낸 거냐 절대값을 씌워서 오차의 평균을 구한 거냐 요 차이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수식을 좀 더 살펴보겠지만 대략적인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오차 행렬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이런 거 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이거 설명하면은 너무 이제 헤비해질 것 같고 우리가 할 때는 요 네 개만 가지고 모델의 성능 평가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관심 있는 분은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정확도입니다. 정확도는 뭐냐면 모델이 올바르게 분류한 데이터가 비율이 어떻게 되냐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로 나타내지고 전체 개수 분의 이제 정확히 맞춘 개수가 몇 개인가를 정확도 몇 퍼센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제곱 오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회귀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거에만 있어요. 그래서 미스퀘어 에러라고 부르고 요 MSE 줄여서 MSE라고 많이 부르는데 MSE가 작을수록 이제 모델이 조금 더 예측을 잘했다, 오차가 적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 RMSE라고 또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제곱을 씌워서 평균 낸 거기 때문에 오차가 제곱으로 불어나죠.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소수점 그리고 정수 단위 이렇게 했을 때 오차가 크면 또 더 커지게 만들고 마이너스로 갔을 때 아니면은 소수점으로 갔을 때는 또 반대고 이런 것들을 조금 확대해서 보기 위해서 제곱을 많이 쓰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루트를 씌우는 것도 있어요. 제곱근을 해서 제곱한 것들을 다 날려버리는 RMSE, 루트 민 스퀘어 에러가 있어요. 그런 것도 많이 쓰입니다. 아무튼 이 MSE는 뭐냐면은 수식으로 보면 이제 Y값
실제 피마 인디언스의 테스트 데이터 중에서 200개 중에 첫 번째 사람을 컴퓨터가 예측한 거 y hat 값 두 개를 빼면 오차가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당뇨가 있고 없고 오니까 1 또는 0으로만 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 뭐 우리가 하루 월요일 날에 뭐 매출량을 예측하는 방정식을 만들고 뭐 화요일 날에 예측하는 뭐 그런 장사할 때 이제 각 요일별로 매출량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다고 치면은 이게 뭐 1 또는 0이 아니라 뭐 이제 그 원화 값이겠죠. 오늘 실제 월요일 날 매출값 빼기 컴퓨터가 예측한 월요일 예측값. 화요일 날의 실제 매출값 마이너스 컴퓨터가 예측한 화요일 날의 매출값 가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빼면 뭐 정수로 블라블라블라 나오겠죠. 그거를 제곱하고 모든 요일에 대해서 뭐 한 달 치면 한 달, 1년 치면 1년 이렇게 해서 다 평균을 내는 게 이 모델이 평균으로 오차를 제곱했을 때 나오는 모델의 성능이 이만큼이다가 MS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절대 오차는 제곱을 씌운 게 아니라 절대값을 씌운 거예요. 그 절대값을 내고 평균을 낸 거. 요게 MAE, Mean Absolute Error입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도 모델이 정확하냐 그렇지 않냐 이런 것들을 많이 평가합니다. 네, 오차 그 다음에 오차 행렬이에요. 오차 행렬은 뭐냐면은 뭐 카테고리 분류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데 뭐가 있냐면 뭐가 있냐면 뭐 요새 자율주행 자동차 그런 얘기가 많으니까 그걸로 해볼게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카메라로 이제 실제 자기가 주행하는 그런 도로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영상 데이터를 받아오죠. 그러면은 컴퓨터가 하는 일은 거기서 뭐냐면은 그 영상 이미지 속에서 자기 컴퓨터가 취득한 이미지 내에서 앞에 있는 이미지 내에서 차가 어디 있는지 혹은 신호등이 어디 있는지 혹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어떤 건지 이미지 중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컴퓨터가 딱딱딱 분류를 해요. 그게 객체 탐지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거를 할 때 컴퓨터가 클래스를 분류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이미지 속에서 이러한 픽셀들이 있으면 이건 자동차야. 아니야. 이러한 픽셀들이 있으면 사람이야. 이러한 픽셀들이 있으면 신호등이야. 이렇게 각각의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분류했을 때 이걸 잘 분류했냐는 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게 오차 행렬이에요. 다시 말하면 카테고리를 얼마만큼 잘 분류를 했냐 이런 것들을 성능 평가할 때 성능 지표로 쓰는 게 오차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이유는 컴퓨터가 예측한 값들이 만약에 자동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고 예측을 했다 그러면은 카테고리별로 자동차는 0번, 사람은 1번, 그 다음에 뭐 신호등은 2번, 그 다음에 뭐 나무는 3번 뭐 이렇게 해서 숫자로 넘버링이 돼 있을 텐데 원래 실제 데이터는 0 자동차지만 컴퓨터가 예측한 건 1의 값 혹은 2의 값 이렇게 해서 어떻게 컴퓨터가 예측했고 실제 값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카테고리별로 쫙 분류해서 잘 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래서 오차 행렬은 모델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잘 올바르게 분류했고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다르게 분류했냐 이런 것들을 수치화하려고 만든 성능평가 지표예요. 네, 그래서 true, false, positive 얘는 뭐냐면은 실제 양성 그러니까 실제가 뭐 자동차인데 이제 모델이 정확하게 자동차다라고 예측한 거 정확한 거죠. 정확한 거. 그리고 false positive는 뭐냐면은 실제는 뭐 다른 거 뭐 사람인데 뭐 컴퓨터는 그러니까 예를 조금 다시 들어볼게요. 지금은 true, false 딱 두 가지 경우만 비교하니까 암 환자 얘기를 들어볼게요. 의사들이 환자가 왔을 때 이 사람이 암인지 암이 아닌지 딱 두 가지로 분류하잖아요. 그죠? 크게 봤을 때 딱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러면은 양성
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암이 있다라고 나타낸다고 해봅시다. 암이 있으면 true인 거고, 그리고 암이 없으면 false인 거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거기서 positive는 컴퓨터가 예측한 값을 나타내는데, 컴퓨터가 만약에 이 사람이 암이 있어 라고 예측하면 positive라고 하고 1로 나타내도록 하고, negative는 이 사람이 컴퓨터가 예측하기를 이제 환자 데이터를 보고 이 사람은 암이 없어 0으로 예측한 걸 네거티브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그랬을 때 true positive라고 하는 거는 실제도 암이 있는 사람 환자고 컴퓨터가 예측하기도 암이 있다고 정확하게 예측한 거. 그리고 false positive는 실제 환자는 암이 없지만 컴퓨터가 암이 있다고 예측한 경우. 그리고 false negative 요 세 번째 경우는 암이 없고 실제 환자도 암이 없고 컴퓨터도 암이 없다고 예측한 거. 이것도 올바르게 예측한 거죠. 근데 실제 암이 있는 환자가 왔는데 의사 혹은 컴퓨터가 암이 없어 라고 예측한 경우,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를 나눠보면 딱 네 가지 경우가 있죠. 정확하게 정답을 맞추는 경우는 true positive와 false negative 이 두 가지밖에 없죠. 나머지 두 가지 케이스는 이제 잘못 예측한 거예요. 근데 이 오차 행렬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자 실제 암이 없었고 컴퓨터도 혹은 의사도 암이 없다고 예측했어요. 그리고 실제 암이 있었고 컴퓨터도 암이 있다고 예측한 거 true positive 요 두 개만 정답이죠. 근데 암이 없는 환자인데 암이 있다고 예측할 수도 있고 암이 있는데 이제 암이 없다고 예측하는 경우 요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에 페널티를 많이 줘야 되냐, 어떤 케이스가 가장 잘못된 거냐를 따졌을 때, 자 정답을 맞춘 경우는 상관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암이 없는 사람 보고서 암을 있다고 하는 경우는 뭐 경제적으로 비용이 좀 발생하겠지만 이 사람이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의사가 잘못으로 오진을 했어요. 암이 없는 사람 보고 암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심리적으로 두렵겠지만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면 암이 없다는 게 밝혀질 테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실제 암이 없는데 암이 있다고 진찰을 내린 경우, 진료를 받은 경우. 근데 문제가 되는 상황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실제 암 환자인데 의사가 암이 없다고 하는 경우,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그때 한번 진료를 받고 진찰을 받고 암이 자기는 본인이 없다고 남은 평생을 살아갈 테니까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랬을 때 어떤 거에 컴퓨터 혹은 예측 모델을 만들 때 이 정확도의 성능을 평가할 때 어떤 거에 오차 페널티를 가중해서 줄 거냐 하는 거예요. 이 경우가 정말 최악인 거죠. 실제 암이 있는데 암이 없다고 예측하는 거는 정말 쉣인 경우니까. 그랬을 때 똑같이 그냥 각각이 1, 1, 1, 1, 1로 정확도를 평가하는 거는 컴퓨터한테 너무 적은 페널티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차 행렬로 우리가 알아내고자 하는 케이스는 뭐냐면은 컴퓨터가 이렇게 예측을 했을 때 너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진짜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예측하면은 조금 더 안 되니까 그 개수를 방정식 찾을 때 쓰는 그 개수들의 여기 이 부분을 조금 더 오차를 없애게, 여기에 해당하는 오차를 없애게 개수를 다시 조정해 와. 이렇게 하려고 이제 가중치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오차를 생성해낼 때, 오차를 계산할 때 이런 케이스가 많으면 너가 성능이 진짜 안 좋은 거니까 더 다시 해와 라고 어떤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이런 오차 행렬을 가지고서 성능을 평가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이해가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 현실 세계에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회사에서도 일할 때는 뭐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뭐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과장이나 부장, 뭐 차장이 그건 그냥 수정해서 갖고 오면 돼 하는 거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실제 뭐 시장 조사를 했는데 실제 수요는 거의 없었어. 그런데 물건은 엄청 많이 만들었어.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손실이 어마어마해. 이런 경우에는 회사 일을 잘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 이런 경우, 이런 일을 줄이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조금 더 룰을 빡빡하게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일 뭔가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케이스를 딱딱딱 분류해보고 어떤 케이스에 지금 해당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스스로도 평가하면서 앞으로 뭐 어떤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딱 암이 있냐 없냐 0 또는 1 그렇게만 분류했는데 여러 개인 경우도 있어요. 카테고리 아까 말했던 자율주행 예시로 다시 돌아와서 0번은 자동차를 나타내고 1번은 사람, 2번은 뭐 신호등, 3번은 뭐 나무, 4번은 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 이미지 내에서 라벨이 있는 거는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0번에서 0번 99개 데이터가 있었는데 모두 99개로 맞췄다. 1번 사람이었는데 컴퓨터가 실제 사람이라고 예측한 거 뭐 다 맞았다. 혹은 여기 2번이 뭐였죠? 신호등 두 개를 92개 맞췄고 원래 신호등인데 이거를 자동차라고 예측하거나 이걸 신호등인데 사람이라고 예측하거나 뭐 혹은 뭐 돌이라고 예측한 게 5개다. 뭐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예측한 거 vs 이제 실제 값 두 개를 비교해서 이렇게 시각화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밀도 이렇게 되고 재현율 이렇게 있는데 우선은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고 어떤 거를 조금 더 페널티를 많이 주려고 하는가 어떤 게 좀 더 정확하다고 평가를 하는 것인가 그런 거 할 때 정밀도, 뭐 재현율, 프리시즌, 리콜 요걸 두 개를 많이 쓰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고서 쓸 때는 굳이 이런 거까지 성능 지표로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말고도 뭐 엄청나게 많지만 네, ROC 커브도 있는데 요것도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능 평가의 마지막 방법.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써 주셔야 돼요. 교차 검증.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전체 데이터셋 피마 760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딱 고정적으로 500개는 항상 학습할 때 쓰고 200 몇 개는 항상 테스트할 때 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데이터를 쪼갤 때 우리가 항상 동일한 순번으로 뭔가 쪼개져요. 그러면은 앞에 1번부터 500번인 사람까지는 계속 학습할 때만 쓰고 501번부터 나머지 760 몇 번까지의 사람은 계속 테스트할 때만 써요. 그죠? 그런데 방정식을 만들 때 실제로 저 뒤에 이 테스트에 있는 데이터셋이 조금 더 방정식을 만들 때 유의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할 때 테스트 501번 때부터 이제 760번 때 있는 사람도 학습할 때 써보고 앞에 있는 0번부터 500번까지의 사람들도 학습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테스트할 때도 한번 써보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 내에서 이제 순번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 사람은 저번에는 학습했고 이번에는 테스트할 때 써보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섞어서 교차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교차 검증 방법,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일반화된 성능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를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를 폴드라고 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5번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5번의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가 전체 데이터셋, 요 파란 게 전체 데이터셋이에요. 근데 우리가 맨날 했던 케이스는 뭐냐면은, 자, 여기 마지막 보세요. 학습 데이터셋. 자, 지금은 400이니 100개씩이라고 쳐보죠. 이 한 묶음이 0번부터 100번까지, 99번까지, 그리고 100번부터 199번.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 399번까지는
맨날 학습할 때만 썼죠. 그리고 나머지 뒤에 있는 것들만 400에서 500번까지 데이터만 테스트를 할 때 썼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각각 케이스를 나누자. 100개씩 단위로 나누고 자, 전체가 500개짜리 데이터였는데 0에서 몇이죠? 399번째까지는 이제 학습할 때 쓰고 나머지 요거 100개는 테스트할 때만 쓰지 말고 요거를 각각 100개씩 나눠서 섞어서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0부터 299번까지를 학습하고 또 여기 399번에서 나머지 끝까지 있는 애까지 학습하고 요 중간에 있는 애를 선택해서 얘를 테스트로 쓰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300번부터 399번 이렇게 되겠죠. 요걸 테스트. 요번에는 200에서 299까지. 요번에는 100에서 199까지. 요번에는 0부터 99번까지를 테스트로 쓰자. 요렇게 케이스를 여러 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데이터에서 여러 번 순번을 바꿔가면서 한번 학습과 테스트를 나눠서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폴드라고 하는 거는 테스트 가지고 있는 데이터 셋을 몇 개 단위로 쪼갤 건가. 요게 만약에 10 폴드였으면은 요런 트레인 테스트가 10개 단위로 쪽쪽쪽 쪼개졌겠죠. 500개라고 하면 50개씩 쪼개졌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 10개 혹은 뭐 5개 여러 개 쪼개가지고 성능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오차 값이 얼마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오차 값이 얼마큼 나오고 이렇게 쭉쭉 나오겠죠. 그것들의 평균을 모델의 성능이라고 하자 하는 게 K-fold cross validation입니다. 그래서 요건 쭉쭉쭉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라고. 그럼 어떻게 하는데 쉬워요. 먼저 자 여기 사이클 런에서 모델 셀렉션에서 K-폴드를 불러오고 대문자 소문자 주의하세요.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는 또 따로 불러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나머지 전처리하고 독립변수, 종속변수 나누고 스케일링 하는 거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나무로 이렇게 우리가 했다고 치고 자 여기 보면 K-폴드 여기 라이브러리 불러와 주고 자 지금은 몇 개, n개의 스플릿으로 나눴는데 자 10으로 나눴죠. 그러면은 한 70개씩 있는 거예요. 각 폴드마다. 그리고 랜덤하게 한다. 셔플. 그러니까 순번 계속 뭐 섞고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총 10번을 교차 검증을 하겠다 하는 게 K-폴드예요. 이해됐죠? 그거를 모델 또 만들어 주고 자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용하려고 학습하려고 하는 저 모델 요걸 지우고 요걸 써야죠. 요 두 번 썼네요. 바보같이. 요거 쓰고 얘는 요 라인은 없어져도 돼요. 요 세 번째 라인 모델 이꼬르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요거 없애도 됩니다. 아무튼 요 첫 번째 거를 그대로 여기다 넣고 그리고 x 스케일드 y 이렇게 넣으면 뭐죠? 이거 y x 테스트 y 테스트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했네요. 여기 트레인 테스트로 나누지도 않았죠. 근데 K 폴드니까 알아서 해주겠죠? 그렇죠. 트레인 테스트를 알아서 나눠주니까. 자, 다시 데이터셋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만 나누고 K 폴드 할 때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를 넣고 자, 전처리 스케일링한 x와 그리고 그냥 y 독립변수 y를 넣고 CV가 뭐냐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이에요. 그래서 K 폴드 위에서 만들어 놓은 10 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요거 있죠? 요거 넣어주고 스코어링은 이제 점수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정확도 문자열이에요. 여기 따옴표. 나머지는 변수인데 여기는 문자열로 스코어링을 정확도로 해라 라고 하면 각각의 점수가 정확도 점수가 나올 거고 그거를 평균 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서 쓸 때도 여러분들이 성능 평가할 때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쓰거나 평균 제곱 오차를 쓰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얘네가 학습을 제대로 시켰고 이게 정확도가 얼마구나를 이제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학습 모델 만들 때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모델을 우리가 방정식을 잘 만들었어요. 그거를 저장하고 그 개수들을 나중에 불러와 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 또 써야겠죠. 그걸 어떻게 하냐? 학습 모델을 저장하고 불러오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환경, 뭐 앱을 만든다거나 웹페이지를 만든다거나 머신러닝을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매출량이 얼만큼 되는지를 예측해주는 웹페이지를 만들었다 쳐요. 거기에다가 매번 사람들이 요청을, 오늘 월요일 딱 입력했을 때 매출 예측량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때마다 학습을 다시 하고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학습이 다 된 그런 방정식만 딱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인풋을 넣었을 때 거기에서 y 햇 값이 바로 얼마다 이렇게 딱딱딱 바로바로 예측 값을 줘야겠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모델 저장 그리고 모델 불러오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때 많이 쓰는 건 피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저도 안 써봤는데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클을 좀 많이 쓰고 다른 것들이 있는데 뭐 가장 우리는 기본만 배우는 거니까 피클로 하는 방법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파일 저장하거나 하는 그런 용도인데, 파일이라기보다는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슉 빠르게 저장하고 빠르게 읽어드리는 그러한 데이터 구조가 피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직렬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런 거는 뭐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파일을 읽어드리고 쭉쭉쭉 했어요. 그런 다음에 트레인 테스트 나누고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하고 모델을 학습시켰어요. 모델 fit 해가지고 트레인 데이터셋만 넣었죠. 하고 SAV 뭐 이런 파일에다가 로디드 모델 해가지고 로드 해가지고 파일을 열고 거기다가 읽고 쓰게 만들고 여기에 저장 값들을 쭉쭉쭉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근데 스코어 값만 이렇게 넣도록 되어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잠시 좀 헷갈리는데, 이 스코어라는 값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수들을 불러내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정확도 값만 뭐 예측을 결과만 저장하는 것 같네. 뭐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으니까 좀 잘못됐네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y 테스트, x 테스트, y 테스트의 스코어가 얼마큼 되는지를 결과값만 저장하는 것 같네. 그렇게 이건 좀 제가 다시 장표를 만들어서 PDF 파일에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모델 저장하고 불러오는 거 다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이썬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양식으로 하면 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문제 정의를 해야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뭔지도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데이터셋을 먼저 불러오고 데이터를 요약해보고 데이터 시각화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런 데이터 컬럼들이 많은데 이런 컬럼 저런 컬럼 요것들만 쓰자. 어떻게? 뭐 상관관계 분석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 데이터 컬럼 같은 경우에는 오차가 너무 이상치 데이터들만 너무 많아. 이건 좀 빼자. 이렇게 해서 학습할 때는 좀 제외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시각화했죠. 그리고 데이터 클리닝 하는 거는 이제 컬럼들에서 필요한 것들만 쭉쭉 뽑아내거나 아니면은 데이터가 아예 누락된 것들 이런 거 채워 넣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클리닝이고, 그 중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 컬럼들만 뽑아내고, 그리고 트랜스폼 하는 게 이제 스케일링 하는 거였죠.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는 값으로 어떻게 잘 바꿔주고, 그 다음에 뭐 나눠요. 이제 데이터셋을 학습할 때 학습하는 용, 테스트하는 용 이렇게 나누고 성능평가 어떻게 할 건지
정확도로 할 건지, 평균 재고 오차로 할 건지 이런 것들 정해주고, 그리고 어떤 알고리즘, 선형회귀인지 뭐 비선형회귀인지 이런 거 해가지고 학습 모델 할 거 정하고, 그리고 알고리즘들을 선형회귀만 쓰는 게 아니라 비선형도 써보고 의사결정 나무도 써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써봐서 각각의 성능을 비교해보고, 그랬을 때 의사결정 나무가 이 데이터셋에는 가장 성능이 잘 나오더라. 그럼 우리가 나중에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이제 의사결정 나무를 가지고 어떤 예측값을 출력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하기 위해서 성능평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튜닝하는 건데, 튜닝은 챗GPT한테 물어보면 거기가 정말 거의 맛집이에요. 거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맛있게 요리를 해주니까 거기에 좀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 세이브 하는 거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가 마지막 강의였고, 다들 한 학기 동안 오프라인 강의 없이 이렇게 온라인 강의만으로 좀 잘 따라와줘서 굉장히 고맙고,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한 1년은 계속 오프라인 강의를 했었는데, 좀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좀 시간이 너무 안 돼서 온라인 강의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튼 지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한테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많이 얻어 가셨길 바라고, 그 속에서 또 여러분만의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생각의 창을 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또 저로서는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중간고사 중간고사 점수를 제가 아직도 못 알려드렸는데, 그거는 보고서 점수 채점 다 하면 제가 그거 개별적으로 전부 다 전체 메일로 해서 한 명 한 분씩 중간고사 점수 얼마, 보고서 점수 얼마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퀴즈, 그러니까 출석 체크 같은 경우에 아무것도 지금 체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깃허브에 댓글 남겨주신 거 보고 한 번에 체크하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수업 놓치신 거, 퀴즈 안 올리신 거 있다 하시면은 어떻게든 그거에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좀 너무 늦게 내신 분들은 감점을 해서 조금 처리를 한다거나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외에 어떤 문의하실 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로 알려주세요. 지금 메일을 제가 좀 계속 이동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출장이 좀 잦아서 지금, 그런데 지금도 완전 다른 공간에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침부터. 아무튼 그래서 문자로 제 답장을 빠르게는 못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어떤 좀 반드시 피력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보고서 제출은 12월 22일까지로 변경됐어요. 그래서 과제가 아니라 최종 성적 기입일이 23일인가까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20일까지 받고 제가 채점하고 이제 성적 기입까지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 없도록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다들 고생하셨고, 남은 대학생활 건투를 빕니다. 행복하십시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